춘심이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흥섭이와 단둘이 지낸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흥섭이는 보부상으로 제법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장사를 나가는 날이 많아 딸 춘심이를 혼자 집에 둬야 하는 일이 잦아 항상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소문난 매파가 흥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흥섭 씨. 내가 이번에 말이요. 좋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구만이요. 말숙이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신대요? 매파가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흥섭 씨를 위해서 괜찮은 혼처를 하나 알아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새 장가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말숙이 아주머니, 제가 춘심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 판인데 어떻게 새 장가를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고 내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 알아왔구만이요. 옆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인데 말이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하는데 어찌나 야무진지 그쪽 마을 사람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구만이요. 내가 봤을 때는 흥섭 씨 같은 분하고 살림을 합치면 아마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파의 말을 듣고도 흥섭이 여전히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매파는 흥섭이를 더욱 설득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흥섭 씨, 이제 춘심이도 곧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새 장가를 들어서 알뜰살뜰하게 모아 재산을 늘려놓으면 춘심이를 더 좋은 집안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섭이는 매파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려 우리 딸 춘심이가 잘 자라고는 있다만 내가 장사를 나갈 때마다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매파 아주머니 말대로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 춘심이 시집 갈 때도 좋지 않겠는가? 말숙이 아주머니, 그러면 그분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생각하셨구만이요. 그분이 흥섭 씨랑 서로 꼭 맞을 것 같으니 네, 한번 빨리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흥섭이는 며칠 후 매파의 소개로 옆마을 과부 옥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자는 검소한 옷차림의 단정한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서로의 요구와 가치관이 맞아떨어졌기에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 결국 둘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 옥자는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딸 춘심이를 친딸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네 머리가 이리 고운 것을 보니 너는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 평생 이리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참으로 곱구나. 춘심이의 아버지 흥섭이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며 이제 안심하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처음 다정한 모습과는 달리 흥섭이 장사를 떠나고 집을 비우자 새어머니 옥자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는데요. 얘 춘심아. 나는 우리 아들 덕수도 돌봐야 하니 집안일은 알아서 네가 도맡아 해야 하지 않겠냐. 얼른 청소를 마친 후에 냇가에 가서 빨래도 좀 해오고 말이여. 오늘 아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구나. 옥자는 흥섭이가 일을 나가면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춘심이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는 자신의 아들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춘심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집안일을 해왔기에 집안일들에 익숙했지만 새 어머니의 냉대와 편애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흥섭이 며칠 만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춘심이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춘심아, 새어머니께서는 잘해주시느냐? 어디 불편한 점은 없고? 춘심이는 그 순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구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면 모처럼 이뤄진 가정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그렇단 말이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새 장가를 드는 건데 괜히 너에게만 집안일을 다 맡기고 고생을 시켰구나. 내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있겠어. 그리하여 흥섭이는 자신의 딸이 새 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제야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춘심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새 어머니의 나날이 심해지는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견뎌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흥섭이는 한양으로 장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정이 평소보다 훨씬 길었기에 같은 동네에 사는 진수까지 데리고 가게 되었지요. 춘심아, 아버지가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울 것 같구나. 그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거라잉. 아이고, 그것은 걱정하지 마셔요, 아버지. 춘심이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흥섭이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춘심이는 새 어머니의 명에 따라 이웃집 밭에서 품삯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리쬐는 햇볕에도 쉴 틈 없이 한참 동안 일을 하던 차에 춘심이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고개를 들어 확인을 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함께 떠났던 진수였지요. 진수 아저씨?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단가요? 춘심아, 꼭 놀라지 말고 들어라잉.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춘심이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산을 넘는 도중에 그만 산적을 만나게 되었구만. 너희 아버지는 짐을 지키려다 산적들에게 무참히 당하고 그만 돌아가셔버렸다, 춘심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요? 흥섭이 성님은 끝까지 짐을 지키려 했는데 산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구만. 나는 성님께서 지켜주신 덕에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구만. 춘심아, 내가 참말로 네한테 면목이 없다. 진수의 말이 끝나자 춘심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곧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워엄에, 뭐시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진수는 그런 춘심이의 곁에서 더 이상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도 못한 채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말없이 자리를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춘심이의 삶은 더없이 고단해졌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제 흥섭이 없다는 사실에 아무 꺼리낌 없이 춘심이를 부려먹었으며 이웃집 밭일이며 품삯일은 물론이고 일감이 없는 날에는 춘심이를 산으로 보내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오라고 시키기도 하였지요. 네가 여기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집에 앉아 빈둥거릴 생각은 꿈도 꾸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잉.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찬바람이 매섭던 날, 새어머니는 춘심이를 산으로 보냈지요.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땔감이 필요할 테니 오늘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채워오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잉. 춘심이는 그 말에 무거운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 추위를 이기며 작은 나뭇가지를 지게에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급기야 때 이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차가운 눈발이 춘심이의 얼굴과 손을 매섭게 때렸고 바람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어머니가 지게를 채우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말라 했는데. 춘심이는 몸을 웅크르며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 번 더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추위에 노출된 그녀의 손은 이미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고 손끝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바늘이 찌르는 듯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워엄에, 이것이 큰일인데 손이 움직이지가 않는구만. 아이고, 아버지. 춘심이의 손이 까맣게 변해버린 채로 산에서 집으로 내려오자 새 어머니 옥자는 그것을 보고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춘심이의 손을 이리저리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것이 동상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처치를 하였기에 손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지만 손의 기능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요. 그럼 이제 손은 못 쓰는 겁니까요? 약간의 처치를 더하면 감염은 막을 수 있겠지만 평생 손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요. 의원이 집을 떠나자마자 새 어머니 옥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춘심이에게 비꼬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니. 그럼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네? 일을 못하는 것이면 네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냐, 춘심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손을 쓸 수 없어도 어떻게든 밥벌이를 할 테니. 어머니, 제발요. 그 말이다, 춘심아. 이제 사람들이 네 손을 보고 불쌍히 여겨 밥은 나눠줄 터이니 밖에서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이 네가 집을 나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구만. 새 어머니는 춘심이의 애원을 듣지도 않은 채 춘심이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아 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인데 절 보고 어디로 가라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이제 겨울인데 말이어요.
춘심이 집 밖에 내몰린 채로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지만 새 어머니는 매정하게도 문을 걸어 잠그고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춘심이는 자신이 전혀 의지할 곳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춘심이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길바닥에서 떠돌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으니 밭일이나 허드렛일 같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기에 그녀의 하루는 마을을 떠돌며 빌어먹는 것으로 채워졌지요. 그렇게 힘들게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로 춘심이는 어느 날 나주의 마을 외곽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마을 끝자락에 있는 부잣집의 담벼락에서 큰 감나무 하나를 보았고 그 감나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잘 익은 감들이 춘심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감이 참으로 예쁘구나. 저 감은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 내 이 손만 멀쩡했다면 저 감 하나쯤은 쉽게 딸 수 있었을 텐데.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감을 바라보던 춘심이는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감나무에 몸을 기대어 앉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주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갑수는 어느 날 저녁 글 공부를 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갑수는 자신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갑수는 집 담벼락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 아래에서 뭔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감나무로 옮겼습니다. 어메 누구십니까? 감나무 아래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늘어뜨리고는 갑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선녀와 같았지요. 당신은 누구신데 이곳에 계신 겁니까? 그녀는 갑수가 재차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그 미소에 이끌린 갑수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렸지요. 이후 갑수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집 담벼락의 감나무와 선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하늘에 계시란 말인가? 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구만. 감나무 아래에 정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갑수는 꿈의 여운에 이끌리듯 대문 밖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나무 아래에서는 꿈에서 본 그대로 어느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갑수가 조심스레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갑수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요. 오메, 이분은? 그곳에 앉아서 자고 있는 여인의 행색은 초라했고 손은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 꿈속에서 본 선녀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저기 일어나 보시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추워서 큰일 나겠소. 춘심이는 갑작스러운 손길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구신가요? 나는 이 집 주인이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오?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쉬는 곳을 찾다 그만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여기 계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라도 마시며 몸을 녹이시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합시다. 네? 저 같은 사람을 집에 들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춘심의 물음에도 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심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심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갑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 춘심이를 소개하고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혹시 하늘이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미리 꿈으로 먼저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에 더해 손은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은 너무나 맑았기에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하늘에서 너를 돕기 위해 내려온 인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우리 집에 심부름을 해줄 하인이 필요하니 한번 이 아이를 곁에 두어보자꾸나. 그리하여 춘심이는 갑수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갑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춘심이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도왔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맑은 성품으로 갑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년이 흐르고 하루는 갑수의 어머니가 갑수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더니 갑수야, 내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춘심이를 네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1년간 춘심이를 지켜본 바 그 아이가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으니
춘심이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네 배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저도 춘심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생각입니다. 갑수는 처음 춘심이를 감나무 아래에서 본 순간부터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꺼이 혼인을 결심했고 둘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춘심이 갑수와 혼례를 치른 지 1년 정도 지나고 춘심이는 갑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산달이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갑수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수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춘심이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떠나기 전 부인 춘심이에게 당부하였지요. 거 부인 내가 한양으로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머슴 봉섭이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시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옆에 계실 것이니 서방님은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시고 부디 건강히 돌아오세요. 그렇게 갑수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위해 떠나게 되었고 춘심이는 갑수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한양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춘심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춘심이는 아들을 낳자 바로 시어머니께 갑수에게 보낼 편지를 써달라 부탁을 하였지요. 서방님, 우리에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경수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저와는 달리 튼튼하고 건강하니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 공부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가.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갑수가 이제 안심하고 과거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주자 춘심이는 곧바로 머슴 봉섭이를 불러 한양에 있는 갑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봉섭이는 춘심이가 건넨 편지를 가지고 나주에서 한양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봉섭이 한양으로 가는 와중에 하루는 한 민가에 들러 하룻밤 묵고 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곳은 한 중년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는 집이었고 그 과부는 봉섭이 마음에 들었는지 술상까지 차려주며 봉섭이를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거 저녁을 차려주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술까지 다 대접을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허허. 그렇게 고마우면 보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먼 길을 떠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가시는 겁니까요? 저는 한양까지 가는 길이구만요. 우리 갑수 도련님께 편지를 전해드리러 말이어요. 도련님의 부인 춘심아 씨께서 이번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얼른 도련님께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가는 길입니다요.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과부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봉섭이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춘심아 씨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이를 낳은 일로 이렇게 한양까지 가시는 거랍니까요? 우리 춘심아 씨께서 2년 전쯤에 갑자기 우리 마님댁으로 들어오신 분이신데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손을 못 움직이시기는 하지만 외모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요. 성품도 아주 선녀같이 고우시고 도련님과 참말로 잘 어울리는 분이시란께요. 하하이고. 그러면 내일도 일찍 길을 떠나셔야 할 분을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 뒀구만요. 얼른 편히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랬습니다. 봉섭이 하룻밤 머무르기 위해 들른 집은 바로 하필이면 춘심이의 새 어머니였던 옥자의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자신이 쫓아내었던 춘심이가 부잣집 남자와 혼인하여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내가 쫓은 그 계집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내 어디 이대로 둘 성식푸냐. 그리하여 옥자는 봉섭이 잠에 빠진 뒤 몰래 그의 짐을 뒤져 편지를 찾아내 그것을 가져가 편지지에 글씨체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쓴 후에 다시 봉섭이의 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옥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길을 떠나는 봉섭이를 배웅했지요. 내 여태 많은 집에서 묵어보았지만 어제만큼 잘 대접받은 적은 없었구만요. 참말로 감사했습니다요. 그렇게 고마우면 내려오는 길에 꼭 좀 다시 들러주시오. 네, 그때는 느긋하게 술도 같이 마시고 다른 재미도 좀 봐보고 하십시다. 봉섭이는 그녀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봉섭이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후 갑수가 머무르고 있는 하숙집에 도착하자 갑수는 봉섭이를 반갑게 맞았지요. 먼 길 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봉섭아. 아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랍니까 도련님. 그나저나 마님께서 도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갑수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미소 지으며 봉투 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니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은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편지의 내용인 즉슨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팔도 못 쓰는 흉측한 아이를 낳아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게 생겼구나. 내 당장의 며느리와 아이를 쫓아버리려고 하니 부디 이 애미를 이해해다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급해진 갑수는 곧바로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이가 팔을 못 쓰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지 마시고 제가 과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돌아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난 갑수는 봉섭이에게 봉투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봉섭아, 이 편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주로 돌아가거라. 한시가 급한 일이니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봉섭이는 나주로 가는 도중에 지난번 한양으로 올 때 머물렀던 과부의 집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렇게 고마우면 내려오는 길에 꼭 좀 다시 들러주시오. 네, 그때는 느긋하게 술도 같이 마시고 다른 재미도 좀 봐보고 하십시다. 그리하여 봉섭이 다시 그 과부 옥자의 집에 들르니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봉섭이를 환대하며 술상을 차려주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다시 찾아주셨구만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번에는 나주로 가는 길입니다. 도련님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에게 바로 답장을 써주시고는 최대한 빨리 나주로 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밤이 깊어가고 봉섭이 또다시 술에 취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취하자 옥자는 다시 한번 봉섭이의 짐을 뒤지고는 편지 봉투를 발견하였는데요. 무엇이라? 팔을 못 쓰는 아이라 해도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지 말라니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구만. 내 이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성 싶으냐? 옥자는 지난번처럼 다시 편지지를 꺼내 아기에 가득 찬 내용을 쓰고서는 그것을 봉투에 봉인한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봉섭이는 나주에 도착하자마자 갑수에게 받은 편지를 갑수의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서둘러서 답장을 쓰시고 마님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봉섭이에게 편지를 받아들고는 읽기 시작했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편지로는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장 제 아내와 아이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서는 나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갑수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낸단 말이냐. 혹시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갑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갑수의 어머니는 편지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상황에 그녀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안방으로 조용히 며느리 춘심이를 부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가,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갑작스러울 거라는 것을 알지만서도 너가 경수랑 같이 이 집을 좀 나가줘야겠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달라뇨. 춘심이 깜짝 놀라 묻자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에게 갑수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갑수가 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다만 너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직접 편지를 써보냈구나. 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사정인지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갑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녀는 춘심이에게 돈꾸러미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 돈이면 올 겨울을 넘기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나도 쉽지는 않았으니 너가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라마. 춘심이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 갑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계속해서 집에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갈 곳 없는 저를 그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나가게 되었지만 어머님에게 받았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겨울 바람 속에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고는 꾸벅 인사를 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심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갑수와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렇게 나주를 떠난 지 보름쯤 흐르고 춘심이가 충청도 온양의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초겨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한가운데 작은 물웅덩이가 얼어있기는커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세상에나, 이 추운 겨울에 물 웅덩이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다니. 내 생전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춘심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신기한 광경의 넋을 잃고 한참 물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녀의 지친 팔의 힘이 점차 풀리며 그만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미끄러져 나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웜에, 경수야. 춘심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저하지 않고 몸을 물웅덩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 웅덩이 안에서 아이를 안은 순간 춘심이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는데요. 동상으로 검게 변했던 손에 피부가 따뜻한 물이 스며들면서 피부색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니 손가락 역시 굳었던 관절이 풀어지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하늘이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지 않으셨구만. 온양의 뜨거운 연못에서 기적을 경험한 춘심이는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방랑 끝에 춘심이는 어느 작은 마을의 외곽에서 허름한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시오? 이 근방에서는 못 보던 얼굴인데. 죄송합니다만 주인마님, 제가 길을 걷다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저에게 일거리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요? 제가 아이와 함께 살 곳이 필요하니 잠시만이라도 좋습니다. 주모는 춘심이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춘심이의 눈빛 속에서 간절함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일손이 부족하기는 하는데 어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주인마님, 제가 손이 불편했던 시절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냈구만요. 청소든 요리든 심부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 일단 한번 시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요. 그럼 마침 남은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한번 며칠 동안 일을 해보시구랴. 하이고 주인마님, 참말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춘심이는 주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는 워낙에 간절했기에 손을 쉬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모와 손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다행히 주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 갑수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하였습니다. 평소 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과거 급제를 하고도 남았겠지만 고향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이상한 편지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과거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나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춘심이와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갑수야, 그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너가 직접 쓴 편지에 아내와 아이를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흉측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아야 한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갑수야. 내 분명히 너에게 그저 아이가 잘 태어났으니 과거 시험 준비를 잘하라고 보냈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편지가 의도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춘심이가 어디로 간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갑수야. 내 분명 그 편지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으냐 갑수야. 내 춘심이와 우리 손주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 말이야.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내일 올 게 아니라 직접 춘심이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요. 제가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올 테니 어머니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봐 주셔요. 갑수는 춘심이와 아이를 찾기 위해 아무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누구도 춘심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쉬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부인을 찾아 헤매느라 거짓골이 된 갑수는 하루는 배고픔과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어느 외딴 주막에 들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막 안을 찬찬히 둘러보던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주막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자신의 부인 춘심이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분명 저 여인은 우리 부인과 얼굴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이야. 그런데도 손이 저리 멀쩡한 것을 보니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 줄이야. 한편 그곳에서 일하는 춘심이 역시 손님으로 온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리 우리 서방님과 닮았을까? 춘심이는 그 사내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우리 서방님이라면 지금쯤 이미 과거에 급제의 관직에 올랐을 텐데 저런 허름한 차림으로 이곳에서 밥을 먹을 리가 없지. 내 그리움이 깊어지니 다른 사람도 우리 서방님처럼 보이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춘심이 다시 일을 계속하려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안에서 뛰어놀던 춘심이의 아들 경수가 생전 처음 본 갑수에게 달려가더니 아버지, 우태 이제야 오셨습니까요? 하고 갑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갑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춘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심이? 자, 자네 춘심이 맞는가?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것이 눈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구만요. 아버지 얼굴을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 아버지를 알아보니 말이에요. 춘심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갑수도 눈시울을 붉히고 춘심이와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둘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고난을 눈물과 미소로 녹이며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이후 갑수와 춘심이는 나주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춘심이의 손을 잡았지요. 아이고 춘심아, 이 모자란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래. 내 그 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너랑 우리 손주를 쫓아버리다니. 내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이니 저는 이제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의 너그러운 말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일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그동안 참말로 고생했다, 아가. 마침내 모든 가족이 재회하게 되자 갑수는 다시 과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방랑과 고난은 그의 마음을 전에 없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마침내 갑수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부인 춘심이의 내조를 등에 업고는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화제되었다고 하네요. 춘심이의 계모 옥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갑수가 춘심이를 찾아 집을 나선 이후 갑수의 어머니는 머슴 봉섭이를 추궁하여 한 과부가 중간에 편지를 일부러 바꾼 것을 알아내고는 그녀를 관아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제 집에서 손님을 맞았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인두껍을 쓰고 참으로 뻔뻔하구만요. 원님 그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태어난 척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댄 그녀는 봉섭이가 증인으로 나서 그녀가 술로 자신을 취하게 한 후 편지를 바꾼 이를 원님께 증언하자 마침내 원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내가 꾸민 음모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날 뻔했으며 무고한 여인과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으니 이 죄는 결코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결국 옥자는 관아에서 죽도록 곤장을 맞고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곤장을 맞았는지 이후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